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주자 닭개비 코너 오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대선 관련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눠보겠습니다. 예, 배부장님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요즘 계셨죠? 대목이죠. 글쎄 이게 대목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대목이라 하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예민하고 이 혼란, 이 두 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상황 자체가 국가에 이 너무 이렇게 그 시급하게 예. 또 조기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이 이 변별력 있게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가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거의 유일한 판세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너무나도 또 예민한, 그만큼 또 책임감도 느끼기도 하는데 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여론조사가 예민해지는 상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이 때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게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위축돼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대선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참 이 정치 컨설팅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들도 돈을 버는 기간도 짧아졌다. 라는 하소연으로 또 해석될 수도 있고 국민을 걱정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안철수 의원 관련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더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수가 또 많은 조사기관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많은 조사기관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예.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예. 또는 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또 중요하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일로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가 쭉 발전해 왔고 또 아직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그 한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는 수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서 어떤 판세를 이해하는데 이 참고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것에 또 이 민감해지다 보니까 실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조사기관들도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 중요한 문제는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게끔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다양하게 지금의 판세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기관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주는 것도 좀 넉넉하게 필요할 텐데, 글쎄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이제 또 여론조사 기관을 변호하는 것처럼 예. 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또 이 회피하는 것처럼 책임을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중요성까지만 이 따져서 또 그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어느 후보가 또 불리하게 그래서 내가 지지율이 적게 나온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인식이 강해지게 되면 상당히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되고 또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분명한데, 또 아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선 후보급에 계신 분들이 이건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또는 이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많은 또 실제 우리 국민이기도 하고 또 유권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그런 이 사회적인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또 느끼면서 이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또 부당하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기관이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고, 잘못 조사 과정에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또 이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응분의 책임을 질 필요는 있는데 너무 이거 뭐 그렇게 길게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여론조사 여론조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예, 네. 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여론조사의 중요한 선거에서의 발표 의미는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대선에 무슨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큰 의미라기보다는 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 재보궐선거는 워낙 또 투표율이 낮고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 선거의 이 바로미터다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지나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1992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네. 2002년입니다. 2002년에 이회창 후보의 당시에 한나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싹쓸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라고 하는 정말 이 예상치 않았던 상황을 맞아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가 반드시 대통령 선거의 바로미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였는데 상주, 군위, 의성, 청송 바로 이 지역에서의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다른 자리도 아닙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김재원 전 의원이 당사 핵심이죠. 네네. 그러니까 심판적 성격은 아니구나.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은 심판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이 실망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대통령이 아주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이 박정희 대통령까지 심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샤이 보수가 아니라 선거에 특히 이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여기는 투표율이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거에서 이 대구 경북의 표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경북과 대구에 결집된 또 더 이상 샤이하지 않은 보수 표심이 전국적으로는 한 10에서 15% 된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그래서 이 보수 표심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로 가겠느냐, 안철수 후보로 가겠느냐, 아니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보궐선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등록일이 네. 17일입니까? 16, 17일? 15, 16일이 15, 16일입니까? 15, 16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고요. 예. 17일부터 등록 열전 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 16일 그 등록 기간의 지지율이 보통 본선의 지지율로 그대로 갔다. 네. 그래서 지난 YS 때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등록 때 이겼던 사람이 뒤에 대선에 다 이겼다. YS도 등록 시점에 1위였고 DJ도 등록 시점에 1위였고 네. 노무현 후보도 등록 직전에 단일화가 되면서 등록 시점에 이해창 씨보다 좀 앞섰고 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도 등록을 하는 시점에 1위가 네. 본선에도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설을 유추를 해서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지율을 쭉 해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과거의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과거의 한 달 전의 법칙 또는 후보자 등록 시점의 법칙이 이 맞아떨어졌던 것은 그만큼 한 후보가 앞서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대로 이 투표일까지 고고싱하면서 질주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달 전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에서도 초박빙입니다. 접전, 경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 87년 대선 이후에 3자 대결 구도가 되었던 양자 대결 구도가 되었던 한 달 전, 30일 전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에 다 1위 후보가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등록 시점만 따져보면 한 달 전 시점에서는 비켜가는 것이지만 등록 시점만 따져보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에 11월 25일 단일화를 발표하고 후보자 등록을 바로 하거든요. 그때 앞섰었습니다. 이해창 후보를.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일부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초접전입니다. 오자 대결 구도에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단일화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오자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양강 구도 초박빙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한 달 전의 법칙, 후보자 등록 시점의 법칙은 이번 선거만큼은 안 맞아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선거가 될 거다라고 네. 지금 비춰지는데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목요일 현재 오늘 이 데일리안 조사에는 오늘 그 MBN 리얼미터 조사에는 네. 홍익 후보가 문 후보가 44.8, 안 후보가 36.5 차이가 조금은 나요. 네. 전보다.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데일리안 조사에는 문 후보가 42.3, 안 후보가 37. 이런데 또 어제 같은 시기에 있었던 JTBC 조사에서는 문 후보는 38, 안 후보는 38.3이거든요. 네네. 대체로 보면 JTBC, TV조선, KBS 연합뉴스 쪽에서는 안 후보가 조금 많이 나올 거나 네. 좀 나은 지지율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제 선입견이기 때문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조금 이길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해에 영국에 있었던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그랬고 또 트럼프와 힐러리의 이 대통령 선거 때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ARS로 조사 방법입니다. ARS, 자동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또 직접 면접원이 전화를 하는 전화 면접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사 방법에,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는 조사의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해 있었던 그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 유일하게 결과를 맞춘 경우가 이 LA 타임즈와 USC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데 IBD TPP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맞출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똑같이 방법상 또 질문 내용을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세를 그대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설사 틀렸던 조사기관도 추세는 계속 일관된 추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조사의 방법적인 일관성이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시점이지만 조사 방법이 다른 경우 또 이 조사 질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지지하시겠습니까? 또 재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재질문을 하는 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재질문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본 질문을 할 때는 처음 질문할 때는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누가 더 낫느냐라고 물어봤다가 그 다음번에는 누가 더 재질문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응답을 안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재질문을 하는데 누가 더 호감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요약을 드리면 박빙이다. 지금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두 후보 간의 대결이 결과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지금 이제 오늘이 4월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 시점이 4월 13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면 4월 20일 거의 등록이 되어서 이제 일주일여가 진행될 시점 네.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 기간에 어떤 추세의 변화가 하나 생긴다면 네. 그 남은 시간에는 좀 결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에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 것이죠, 소장님. 그래서 그 지표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유권자들 저희들이 이제 스윙보트, 무동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을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수 표심이거든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또 바른정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 스스로가 보수라고 조사해서 응답한 경우거든요. 적어도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후보자들의 이념적인 이 입장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그리고 도덕성 검증 내용들을 또 활발하게 이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선을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이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23일 정도, 24일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6일 날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한국 시각이죠 아마. 네, 16일에서 18일 사이. 네네, 18일 사이에 이 미국의 이 마이크 펜스 이름도 펜스입니다. 이렇게 이 가둔다. 말 그대로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택에 있어서의 이 방향을 가두는 또 이런 결정권을 또 간접적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보이는데 이름이 또 펜스입니다. 예. 네,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네. 뭐 상당히 한국의 대선 후보들 좀 간 좀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아, 네. 간 펜스네요. 그러니까. 예, 간 펜스죠. 네네. 우리 뭐 간 찰스도 계시지만 네네. 그래서 간을 보러 와가지고 네. 한국의 대선 후보들한테 요즘 좀 웃길 겁니다. 대선이 좀 멀 때는 네. 전부 나는 미국에 할 말 하겠다. 또 뭐 내가 되면 노라고 하겠다. 네. 뭐 그리고 사드 반대한다 이렇게 하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선이 점점 임박해 가니까 우리 그 배종찬 본부장의 예언대로 사드 등에 대해서 입장을 슬쩍슬쩍 바꾸면서 네. 열심히 지금 우클릭을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가 진짜 예. 황스트라다무스, 배스트라다무스 예. 우리가 정말 이 듀엣 스트라다무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라 그러니까 우리 방송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네. 배수가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중요 변수가 되고 있고 대변수가 되고 있죠. 예, 거기에 누가 보수표를 많이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네. 대선의 이제 향배가 네. 결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왜 일출이 중요하냐? 이런 안보 관련되는 이슈, 미국의 마이크 펜스입니다. 간 펜스, 간을 보러 온 후보들의 간을 보러 온 간 펜스에 관련된 뉴스를 또 유권자들이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칼빈슨 함, 이 또 북한의 김정은 이런 모든 이슈들이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 동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수 표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있느냐 또는 더 견고하게 안 후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의 이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안보관에 있어서 맞지 않다 보수와 그렇다면 이 보수 표심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든 아니면 이번 대선은 아니다 아닌가벼 이러면서 포기형 보수 표심이 되든 말 그대로 이 간 펜스처럼 보수 유권자들도 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 일주일이 매우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요즘 시진뻥이 됐는데 네네. 이 이제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그 이제 6일 7일 미국 시간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간은 그제 네. 시진핑이 또 간청을 해서 다시 또 트럼프하고 장시간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건 뭐냐 시진핑이 집에 가가 있으니까 두 분이 대화가 통하나요? 중국어하고 영어인데. 이제 중간에 통역이 이제 통역이. 전화 가운데서 하죠. 네.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또 영어까지. 네.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의 베이징에 와서 잘나다가 생각하는 아. 이게 저게 트럼프가 이 아트 오브 딜 음. 거래의 기술이 뛰어나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베스트셀러였죠. 아토.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빠져. 내가 처리하겠다. 이건 거의 마피아 영화 음. 대부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또 배경음악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네. 네네. 대부에 이제 그 보면 네. 저 뭡니까 알카포네가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무시무시합니다. 또 알카포네. 예, 첫 등장부터 네. 나누는 대화가 이제 청탁하러 와서 어떤 사람이 네. 좀 어떻게 부탁합니다 하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론 블란도의 연기는 정말 우리 황 소장님이 한국의 말론 블란도신데. 아, 정말. 네. 네. 그래서 본론 자관 중요한 본론 거는 네. 이 이제 트럼프가 네. 북한을 직접 다루겠다 빠져 했더니만 음. 지금 중국이 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우다웨이가 와가 북한의 핵을 불인정하겠다. 네. 또 우리가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한만 더 하면 그냥 안 있겠다부터 미국이 진짜 칠라더냐 하고 이제 기동령하고 한국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불과 한 달 전에 중국의 고압적인 사드 경제 보복을 할 때 모습과 확연하게 지금 달라져 있거든요. 저는 우다웨이가 이렇게 우다웨이로 왔나 이렇게 빨리 온 건 참 하이웨이도 아니고 우다웨이로 이렇게 신속하게 와서 또 예전에는 왜 뭐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다웨이가 간다웨이 네. 한국에 네. 미국이 지금 북한을 친다고 혹시 네. 연락한 거 있냐고 간부로 왔으니까 간다웨이가 되고 있죠. 간다웨이가 되게. 요즘 왜 이렇게 간을 보는 분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간 보지 말고 처음부터 잘 하지. 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도 간을 보고 네. 안보 정책에.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 대선 구도가 급변을 하면서 지금 정책이나 방향을 다 급히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어찌 봅니까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안보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가 거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공약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안보가 이게 이 자발적 위협이 있어. 그래서 총풍이니 북풍이 아시지 않습니까? 색깔론을 통해서 이런 안보 불안감을 조장을 해서 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유권자들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발생적인 이 안보 불안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후보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체적인 위협입니다. 외부로부터 실제 예상 가능한 북한의 위협이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거에는 안보 이슈를 색깔론으로 흔들지 마라. 대선을 유권자들을 흔들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이 이 대통령 선거의 흐름이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완전 위협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칼빈 선언, 심지어는 중국의 황구시보만 해도 얼마 전까지 막 한국을 때려잡았던 황구시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황구시보도 북한의 이 석유를 끊을 수 있다.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처음에 황구시보라 하길래 똥개시보인 줄 알았어요. 황구. 저는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시진빵도 그렇고 중국 피자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는 네네. 저는 우리가 또 갔다가 상해 가고 칭따오 가야 되니까 선생님 약간 우리 좀 유화해서 대만으로 갑시다. 그냥 타이완으로 가고 선생님 타이페이로 가고 중국에 또 태산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또 중국이 민주화 될 때까지 안 가려고 그러면 제가 안 간 나라 몇 개 있어요. 네네. 중국, 필리핀. 네. 갈 때는 뭐 3명이 갔는데 올 때는 2명이 오는. 자 어쨌든 요즘 트럼프가 마론 브란도의 말대로 초장에 딱 이러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한국의 깝죽거리는 대선 후보들한테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칼빈 선언으로 압박을 해버리니까 대선 후보들도 이 사드 배치 반대라는 것이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네요. 네. 진작에 가지 왜 인제사 일어나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의 안보 불안 상태가 뭐 특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연님. 저도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막강한 보수 후보가 있었다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문재인 후보는 진보 쪽에서 이 안보 이슈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또 불안감도 있고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중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사드에 대해서 또 대북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또 지지층의 더 추가 결집을 위해서도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더 이 고민스러워진 것이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왜? 다들 우클릭을 하니까 본인은 우클릭을
막혀버린 겁니다. 더 갈 데가 없는 이미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 이제 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오른쪽으로 더 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절벽까지 와버린. 네, 홍준표가 이게 정말 이게 이 핵절벽까지 와버렸거든요. 인구 절벽이 아닌 핵절벽. 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다이빙을 또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두 사람 다 안철수 문재인 다 약점이 있어요. 안철수는 지금 당론이나 또 한국의 햇볕 정책의 상징자 네. 박지원 또 그리고 호남 의원들이 지역 의원들의 중심이고 호남 지지가 네. 지지의 핵심이다 네. 라는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네. 일단 문재인 후보는 항상 이 지금 문 후보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한국의 흔히 운동권 세력, 이념 세력들이 문 후보 주변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또 딜레마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를 동시에 네. 하고 있고 둘 다 지금 배경에 있는 집단을 안보 문제에서는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보수적 시각에서는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뭐 이제 8, 9%, 뭐 7%, 8%, 9% 이런 득표율이 나오고 한 자릿수가 지금 된 지가 좀 네. 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뭐 대선까지의 안보 위기가 지속이 될 때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한 15%에서 20% 사이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저렇게 머물다가 말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지율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지지율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권자는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아무리 반문재인 정서 또는 갈 곳 없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표류하던 우리 소장님과 말씀드렸던 이 표류하던 보수의 표심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왔지만 안 후보가 그래도 지지를 할 만한 깜냥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또 표심이 머무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머무른다라는 것은 적어도 본인 스스로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목소리의 톤도 가는 목소리에서 강한 혁명가 누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식의 변화. 심지어 뭐 득음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득음한 사람으로는 폭포수에서 득음을 했던 조용필 국민가수 외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여하튼 정치적으로 득음까지 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홍 후보도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보수로부터 이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선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 큰 엄청난 비호감입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범수도권의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비호감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층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본인의 비호감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젠틀하게, 좀 더 따뜻하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에 표현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변화, 그리고 목소리 톤의 변화. 나 홍준표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인데 지금 탄핵 국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쓰러져 가는 집안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인수위까지도 없는. 그렇다면 홍 후보가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의석이 몇 석입니까, 소장님? 의석이 저기 많죠. 93석쯤 될 거요. 오늘 아니, 한명더 됐잖아. 이른바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자타 공인하는. 네. 그렇다면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인수위가 없는 이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려면 완전히 하나의 정부를 다시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문 후보 쪽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셨던 코드 인사입니다. 또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논란이 됐든 정치적인 논란이 됐든 갈등의 불씨가 됐든 코드 인사 안 돼. 그리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국민의당 호남에 편중된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과연 국민의당의 의석수에서 얼마만큼 인적인 외연이 확대가 가능한지 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도 많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다 보여주어서 자유한국당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
소장님의 또 불가능할 거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이긴 한데 내가 정말로 그런 변화가 있다면 예, 가능할 수 있다. 정말로 이 안타까워서 지금 네. 거듭씀이 난 겁니다. 네. 제가 엊그제 뭐 방송에 가서 홍준표 후보가 음. 참 당선 가능성도 낮은 대선을 위해서 지금 지사직을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네. 던지고 지금 나왔는데 네. 그 과정에서 또 지사 빨리 그만두냐 안 두냐고 또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에 이 선거와 또 관련 없이 대법원 또 재판도 남아있고 그래서 본인은 또 이 자리가 초상집의 상주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못이 바뀌었을 때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안 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예수 같은 네. 심정일 거다. 보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앵커가 또 지나치게 내재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그때 방송이 점점 어려워지네. 우리 네. 방송이 제일 쉽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딜레마가 한번 보세요. 일부는 수사를 받으니까 사라져버렸고 안 그러면 자기한테 수사 대상이 될까봐 짱 박혀버렸고 친박의 중진들은 네. 또 친박의 핵심이라고 박 대통령 살려야 되겠다 한 사람들은 이제 넛이 빠져서 사라졌고 또 새누리당도 생겨났고. 네, 또 네. 새누리당에도 또 하나 가버렸고 네. 또 그러고 일부 또 진이 비주류는 네.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가버렸고 육잔 얘기들이. 그러니까 자 빼고 보 떼고 마 떼고 지금 장기판에 졸로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될 네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의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장기보다는 온목이 나을 듯한데. 오목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것저것 던져가지고 상대를 걸려들게 하는 오목수 괜히 쓸데없는데 한수 진 못하가 그게 홍 후보 장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변수가 네.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는 토론 정도, 네. 하나는 네. 네거티브 검증이 사실은 안보 이슈 말고 이 선거를 가를 거다 이래 보고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국민들 수준이 정책 대결 이야기하고 언론과 네. 국민은 말로는 정책하면서 실제로는 정책에는 별 관심도 관심 없다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책은 이후에 네. 우리가 이야기를 네. 할 거고 네. 토론 부분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남아있는 솔직한 제 분석은 끝까지 네거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론이 네, 별로 안 네, 되겠죠. 지난번에 뭐 대선에 보니까 내가 좀 못해도 네. 상대가 또 내만큼 더 못하니까 네. 어버버 하는 사람 둘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선에서 별 변수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서 상대를 제압한 능수능란한 그런 네. 화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문 후보도 좀 어눌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은 별로 안 되는 당에 있어요. 심상정이 네. 뭐 유승민 씨 이런 사람은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동시다발로 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왜 우리는 늘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우리가 바라고 또 충분히 경쟁해서 더 경쟁력이 있고 국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싹조차 틔우지를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겁니다, 저는. 국민들 속에 혹시 이런 변태적 기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제대로 된 완벽하게 준비된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면서 뒤로는 국민들 수준보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국민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변태적 이중성이 선거 때마다 표현되는 거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건데 저는 소장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만큼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역사적인 DNA라고 하면 너무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텐데 그냥 서로 간에 좀 더 이 조화롭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떤 이 국민성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대결이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정책 경쟁은 하나도 안 하고 뭐 아들부터 시작해서 부인부터 시작해서 삼촌, 팔촌에 또 측근에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 대선일까지 주변의 인사들을 그렇게 공격당한 사람들이 다음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맡는다면 국민들이 또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조화롭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지지율상을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실현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다 실현할 수 없고 다 장밋빛이기 때문에 다 장밋빛인데 장미 대선에서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이 5명의 후보들을 보면 다 출중한 분들입니다. 다 출중한 분들이고 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대학들을 나오신 분들이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의 결핍된 곳을 좀 돌아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나는 자수성가했고 나는 힘들게 자랐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검수도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수도도 한 둘이 있어요. 엄청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에 다 힘들었죠. 최근에 들어서서야 잘 살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큰 차이냐. 그리고 태어날 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못 살고 있나요? 지금 못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가려져 있지만 정말 정당의 정책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이 잘 몰라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들 의혹 나오고 딸 의혹 나오고 부인 뭐 나오고 또 뭐 나오고 무슨 집 나오고 이렇게 되면 너 사돈 팔촌 뭐 청와대 있을 때 보고 안 받았다 이런 데 오는 게 이걸 요약하면 이 썬데이 서울이나 이런 타블로이드 잡지는 생명력이 엄청 질기고 반면에 정통 시사 주간지, 정통 경제지 이런 거는 다 빨리 망하는. 선생님 우리도 조금 내용의 품위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높였어요.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이 조금 그래서 소장님은 너무 자꾸 이렇게 수준을 높이시니까 우리도 수준을 좀 낮추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들어갔어요. 2부에서는 이제 정책. 이 검증과 정책.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거티브냐, 내가 맞느냐. 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일로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가 쭉 발전해 왔고 또 아직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그 한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수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서 어떤 판세를 이해하는데 이 참고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것에 또 이 민감해지다 보니까 실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조사기관들도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 중요한 문제는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게끔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다양하게 지금의 판세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기관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주는 것도 좀 넉넉하게 필요할 텐데 글쎄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이제 또 여론조사 기관을 변호하는 것처럼 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또 이 회피하는 것처럼 책임을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중요성까지만 따져서 또 그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어느 후보가 또 불리하게 그래서 내가 지지율이 적게 나온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인식이 강해지게 되면 상당히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되고 또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분명한데 또 아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선 후보급에 계신 분들이 이건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또는 이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많은 또 실제 우리 국민이기도 하고 또
유권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데 그런 이 사회적인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또 느끼면서 이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또 부당하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기관이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더 노력해야 되고 잘못 조사 과정에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또 이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응분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주자 닭개비 코너 오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대선 관련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눠보겠습니다. 예, 배우분야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요즘 계셨죠? 대목이죠. 글쎄 이게 대목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대목이라 하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예민하고 이 혼란 이 두 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상황 자체가 국가에 이 너무 이렇게 그 시급하게 예. 또 조기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이 이 변별력 있게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가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거의 유일한 판세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너무나도 또 예민한 그만큼 또 책임감도 느끼기도 하는데 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여론조사가 예민해지는 상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때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게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위축돼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대선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참 이 정치 컨설팅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들도 돈을 버는 기간도 짧아졌다. 라는 하소연으로도 또 해석될 수도 있고 국민을 걱정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안철수 의원 관련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더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수가 또 많은 조사기관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많은 조사기관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예.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예. 또는 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또 중요하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단이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오자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양강구도 초박빙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한 달 전의 법칙, 후보자 등록 시점의 법칙은 이번 선거만큼은 안 맞아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선거가 될 거다라고 네. 지금 비춰지는데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목요일 현재 오늘 이 데일리안 조사에는 오늘 그 MBN 리얼미터 조사에는 네. 홍익 후보가 문 후보가 44.8, 안 후보가 36.5 차이가 조금은 나요. 네. 전보다.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데일리안 조사에는 문 후보가 42.3, 안 후보가 37. 이런데 또 어제 같은 시기에 있었던 JTBC 조사에서는 문 후보는 38, 안 후보는 38.3이거든요. 네. 대체로 보면 JTBC, TV조선, KBS 연합뉴스 쪽에서는 안 후보가 조금 많이 나올 거나 네. 좀 나은 지지율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 선입견이기 때문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조금 이길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해에 영국에 있었던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그랬고 또
트럼프와 힐러리의 이 대통령 선거 때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ARS로 조사 방법입니다. ARS 자동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와 또 직접 면접원이 전화를 하는 전화 면접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사 방법에 같은 조사 기관에 같은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는 조사의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해 있었던 그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 유일하게 결과를 맞춘 경우가 이 LA 타임즈와 USC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데 IBD TPP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맞출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똑같이 전국적으로는 한 10에서 15% 된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그래서 이 보수 표심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로 가겠느냐, 안철수 후보로 가겠느냐, 아니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보궐선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등록일이 네. 17일입니까? 16, 17일? 15, 16일이 15, 16일입니까? 15, 16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고요. 17일부터 등록 열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 16일 그 등록 기간의 지지율이 보통 본선의 지지율로 그대로 갔다. 네. 그래서 지난 YS 때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등록 때 이겼던 사람이 뒤에 대선에 다 이겼다. YS도 등록 시점에 1위였고 DJ도 등록 시점에 1위였고 네. 노무현 후보도 등록 직전에 단일화가 되면서 등록 시점에 이해창 씨보다 좀 앞섰고 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도 등록을 하는 시점에 1위가 네. 본선에도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설을 유추를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지율을 쭉 해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과거의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과거의 한 달 전의 법칙 또는 후보자 등록 시점의 법칙이 이 맞아떨어졌던 것은 그만큼 한 후보가 앞서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대로 이 투표일까지 고고싱하면서 질주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달 전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에서도 초박빙입니다. 접전, 경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 87년 대선 이후에 3자 대결 구도가 되었던 양자 대결 구도가 되었던 한 달 전, 30일 전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에 다 1위 후보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등록 시점만 따져보면 한 달 전 시점에서는 비켜가는 것이지만 등록 시점만 따져보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에 11월 25일 단일화를 발표하고 후보자 등록을 바로 하거든요. 그때 앞섰었습니다. 이해창 후보를.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일부 아닌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초접전입니다. 5자 대결 구도에서. 그런 책임을 질 필요는 있는데 너무 이것을 뭐 그렇게 길게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여론조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여론조사의 중요한 선거에서의 발표 의미는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대선에 무슨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큰 의미라기보다는 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 이 재보궐선거는 워낙 또 투표율이 낮고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 선거의 이 바로미터다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지나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1992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네. 2002년입니다. 2002년에 이회창 후보의 당시에 한나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싹쓸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라고 하는 정말 이 예상치 않았던 상황을 맞아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가 반드시 대통령 선거의 바로미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였는데 상주, 네. 군위, 네. 의성, 군위, 청송 청송. 바로 이 지역에서의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다른 자리도 아닙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김재원 전 의원이 당사 핵심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심판적 성격은 아니구나.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은 심판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이 실망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대통령이 아주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이 박정희 대통령까지 심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샤이 보수가 아니라 선거에 특히 이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여기는 투표율이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거에서 이 대구 경북의 표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경북과 대구에 결집된 또 더 이상 샤이하지 않은 보수 표심